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입니다. 2020년 8월 24일 부동산 뉴스 브리핑 짤막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토픽입니다. 다시 재개발의 바람이 분다. 서울시는 정비 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2011년엔가 폐지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재개발 예정구역, 실질적으로 예정구역이나 다름없죠. 이 동네 재개발할 거니까 지분 쪼개기 등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정하는 권리산정 기준일, 요거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일종의 지분 쪼개기 금지 날짜인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을 아현동, 약수동, 휘경동 세 곳에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이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아현 1 구역이라고 불리던 곳. 그 다음에 여기는 약수동 일대랑 휘경동 일대인데, 위치상 보시면 휘경동 일대는 무슨 필지들이 굉장히 크죠. 이게 휘경여고 쪽이고요. 요 넘어 산이라고 있는데 요 넘어가면 서울 시립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 동쪽에 휘경여고 옆에 있는 여기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이 약수동 3, 4, 6번지 일대는 어디냐면 약수하이츠 아파트 바로 남쪽입니다. 약수역 인근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앞으로 재개발할 거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액션에 나섰으니까 정비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들도 하나씩 공공 재개발하고 또 별개로 이렇게 지금 추진들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수는 규모가 별로 안 크고요. 아현은 워낙 큰 규모죠. 그리고 휘경은 14,000평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적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8월 21일부터 강화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에 올라온 매물 숫자가 급감했다. 이걸 거론하는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역시 허위 매물들이 많았다. 또는 한편으로는 매물 없어지는 거 보니까 또 이걸 또 가격 폭락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제가 다시 발품의 시대로라는 글을 썼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커뮤니티 탭에 컨텐츠는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죠. 아무튼 그 글에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매물을 올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이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적지 않은, 그리고 당장 당하면 굉장히 불쾌할 만한 그런 과태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의 급감 부분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90%가 사라졌다, 이거는 그렇게 실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그렇게 이제까지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는 제가 A 부동산에다 매물을 매도 의뢰하면 이 A 부동산만 제가 의뢰한 매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흔히 공동중개라고 하잖아요. A 부동산이 이런 좋은 물건 나왔으니까 한번 팔아보세요라고 다른 부동산에 중개망에 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끼리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중개망에 올리기도 하고, 또는 부탁을 해서 좀 팔아달라 요청하면 이 부동산이 마치 자기가 의뢰받은 매물인 척 이렇게 중개 매물망에다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다가 올리는 거였죠.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 그러면 이 물건이 마치 실제 있는 물건인 것처럼 층이 적시되기도 하고, 또는 중층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해서 물건이 여러 군데 올라오는 거예요. B, C, D, E, F, G, H, I, J, K 부동산도 마치 이 물건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물건인 것처럼 광고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중개 의뢰 받지 않은 매물을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올려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걸 앞으로 국토부는 허위 매물로 간주하겠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두들기겠다, 이렇게 시행하는, 이번에 바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매물을 받지 못한 중개업소들은 매물이 없으니까 그 매물들을 다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내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80%가 사라진 거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안 사라진 데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매물의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과거에 부동산 정보 서비스망에 올라와 있던 매물의 숫자가 허수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링크의 기사에서는 헬리오시티는 90%가 줄었고 잠실 주공 아파트가 80%가 줄었고, 또 다른 언론의 기사들에 보면 흑성동의 사례를 들면서 여기도 뭐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평균적으로 한 27% 정도 매물의 개수가 급감했다 이렇게 표시해준 기사도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매물의 개수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줄이지 않은 곳들도 이게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면, 또는 앞으로 매물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야 돼? 이제 이걸 깨달은 부동산들이 매물 올리기를 꺼려 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 이유는 페널티가 너무 무섭고 세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는 사람들한테는 무고죄 같은 거 없어요. 이거 일단 허위 매물이에요 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그거에 페널티가 없죠. 그러니까 막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단 신고가 들어갔는데 조사는 하겠죠. 조사를 했는데 잘못된 게 걸렸어. 그러면 중개업소는 일단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내는 게 타격이 되죠. 그리고 일단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앞으로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물건은 가격이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하는 임차인, 그러니까 물건을 구하는 세입자 또는 주택을 살려 구입하는 분들도 얘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 이거 허위 매물 같은데? 신고할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야, 우리 아파트가 이 가격밖에 안 돼? 이런 매물 있지도 않은 거 부동산이 내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부동산들을 막 쪼죠. 소유자분들 또는 세입자분들이, 그 임대인분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임대인 또는 매도대기자, 이런 분들도 가격 너무 낮게 올랐다 허위 매물 신고할 거고, 이건 사실 이제까지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들 계시잖아요. 이게 더 심화되겠죠. 이제 무서워지겠죠. 그리고 경쟁 부동산 중개업소, 우리는 매물 없는데 쟤네는 무슨 물건 올라왔나 보자. 이제 아마 어떤 매물이 있는지 많이 올라온 거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매물 빼낼 방법 없는지 되게 고민들 하실 겁니다. 또 물건 나와 있는 거 보고 쫓아가서 그 집 올라가서 저희 손님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물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팔아볼게요. 저희가 세 바로 맞출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 빼내는 곳도 있을 거고, 또는 물건 올라온 거 보면서 이놈들이 물건 이상하게 잘못 올린 거 없나 눈에 불 켜면서, 매물 안 갖고 있는 저놈들은 맨날 계약서 맨날 써. 제가 혼자 돈 벌어. 나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배 아프니까 물건이 무한히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결국 정해져 있는 물건 갖고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몇 개가 나눠 먹는 건데, 많이 쓰는 놈들 배 아프니까 또 신고하는 애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표시 광고 제대로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군들이 기존의 매물망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캘 거란 말이에요,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검열을 하듯 검열한 다음에 신고들을 하겠죠. 그러면 올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광고를 해야 그걸 보고 매수 대기자, 임차 의뢰인들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하니까 많이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되죠. 근데 실수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 날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 집을 팔고 이사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 가더라도, 예를 들어 언제 이사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 그만 살고 나갈 거니까 집 보증금 빼주세요 세입자가 얘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의뢰해야 돼요? 그럼 이사 나가는 날짜 언제예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저 그러면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랑 맞춰지면 날짜 맞춰서 드릴게요. 아니, 나 나가는 날짜를 맞춰줘야 나도 갈 때 날짜를 정할 거 아니냐. 이게 딱 명시적으로 날짜가 보통 이렇게 안 정해지거든요. 보통 우리 실무에서 보면. 그래서 협의하기로 하죠. 세입자한테 뭐 이사갈 집의 계약금 정도를 임대인이 미리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이사 날짜들은 보통 들어올 사람 나갈 사람들을 보통 서로 조정해가지고 날짜를 보통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날짜 표기를 협의, 이런 식으로 날짜 협의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 나올 사람 정해가지고 서로 맞춰보자 이런 건데, 지금 이번에 표시 광고 위반해서 보면 정확한 날짜 기록 안 하면 이것도 50만 원 이하 과태료 두드린다고 해놨어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머리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야, 이걸 올려야 돼 말아야 돼? 괜히 신경 쓰이면 애매하면 안 올리는 거죠. 왜? 누가 신고해가지고 날짜 협의 써놓으면 이것도 문제 삼으면 또 머리 아플 거 아닙니까?
자, 또 중개업자분들은 앞으로 매물 의뢰받을 때 의뢰자한테 명시적으로 매물 받았음을 기록해둬야 돼요. 예, 전화로 받았으면 녹취를 해놓든가 또는 전화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좀 전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매물 의뢰하신 게 맞죠?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내봐야죠. 그래서 확실히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맞다 이런 부분 확인해야죠. 소유자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엿먹이려고 부동산 엿먹이려고 실제 소유자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소유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 이 부분도 참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악감정을 먹고 저 마음에 안 드는 중개업소 물 먹여야겠다 생각하면 일단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저 물건 이거 팔 거니까 얼마에 팔아주세요 하고 일단 내놔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매물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개업소에다가 허위 매물 신고해. 나 매물 내놓은 적 없는데 당신 왜 매물 올렸어요? 그럼 아니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매물 내놓으셨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고 나 매물 내놓은 적 없다고 이래버리면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매물 내놓은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허위 매물로 괜히 신고당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악감정을 가지고 그러는 나쁜 사람들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뢰했다 까먹을 수도 있고 옛날에 분명히 전화해서 내놓긴 했는데 내가 했던 걸 실제로 까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제 매물로 내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A라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B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보내가지고 B에 사실 때는 이제 이게 바뀌면서 서로 엉키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실제로 많이 생겨요. 전에 내놨잖아요. 그럼 처음 전화 주셨는데 그럼 이상하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사자 확인 여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인 척 전화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내가 전화를 해서 이거 매매해 주세요, 임대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 그랬는데 막상 소유자 본인 당사자는 찾아보니까 내가 소유자는 아닌데 왜 당신 부동산 올렸어요? 그럼 당신 남편이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면 내가 언제 올리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사자 적격의 문제도 이 분쟁에서 굉장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 집을 자녀들이 임대를 놓는데 부모님은 그걸 잘 몰라. 나중에 부모님이 트러블을 걸어서 나는 내놓은 적 없고 너는 위반한 거다. 내가 의뢰한 적 없는데 왜 내놨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소 입장에서 매물을 광고할 때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 나중에 과태료 두들기자고 고발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진짜 하자가 없을만 이런 거 정도나 매물을 올리지 사실 그런 매물도 올리는 게 주저스러울 거예요. 왜? 그렇게 매물 올려놓으면 인근의 중개업소들이 그 매물 뭔지 찾아가지고 매물 빼내기 하기 위해서 요새 막 명단 이런 거 뒤져가지고 또는 그 집 찾아가가지고 매물 저한테도 주세요 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들은 매물을 이렇게 적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걸리면 5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것이다. 자, 그러면 매물을 온라인에서 잘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손품을 팔아서 매물 정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집계되는 매물들이 지금 뭐 90% 급감했는데 앞으로 더 급감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이버 매물 가보니까 매물이 맨날 빵이야. 그럼 거기 보겠어요? 야, 매물도 안 올라오는 이 사이트 뭐하러 보냐? 안 보게 되는 거죠.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유명무실화되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은 별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불편해지는. 그럼 매물 정보 찾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죠. 발품 팔아야지. 그 동네에 가서 물건 찾아야지. 이게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중개업소들의 이런 어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들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 이런 플랫폼 매물 잘 활용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야들 중에서 뭐 토지라든가 무슨 개발 정보랑 맞물려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고 또 달라서 이런 네이버 매물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물건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매물이 표준화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시장,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이런 시장 말고는 다른 시장들, 예를 들자면 뭐 다세대 주택들도 그렇고요, 뭐 단독주택들도 그렇고, 이런 좀 약간 좀 표준화하기 애매한 주택들, 애매한 형태의 부동산들은 온라인의 정보 시장보다 오프라인 발품의 시장이 훨씬 크게 지금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으로 부동산 정보들이 닫히면서 발품의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되게 있다. 자, 세 번째 뉴스예요. 분양가 상한제 회피, 아파트들의 분양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저렴한 분양가 기대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들이 등장할 차례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브리핑 할 때 얘기했는데 얼마 없어요. 왜 얼마 없냐면 할 놈들은 빨리 했고, 또는 아예 그냥 후분양, 준공 후분양,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더라도 준공 후분양으로 할 거냐 이거 따져보는 그런 실익을 따져보면서 일단 돌아선 단지들, 강남권 재건축들은 이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내후년에 물량이 안 나오고 공급이 끝나는, 적어도 대선 이후에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일단 이 분양 시기를 늦춘 단지들이 강남권 재건축에 많죠. 한편으로는 강북권 재개발들은 아마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 상한제 허그 분양 보증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서 눌리는 거나 분양가 상한제나 그놈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단 선분양으로 밀어낼 단지들, 수도권 재개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나올 곳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기사 사례에서는 둔촌 주공 재건축, 서초의 반포 레미안 원밸리, 그 다음에 방배 5구역, 6구역도 다 분양 안 했죠. 지금 뭐 기사 사례에서는 방배 6구역, 방배 아크로 파크 브릿지 정도만 얘기했지만 방배 5구역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단지들이 일단 뭐 의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후분양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강남권 애들은. 근데 이제 강북권에 예를 들자면 이문 1구역 레미안, 이문 3구역도 되게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도 분양 나올 거 있고, 광명 2할구역, 광명 뉴타운도 지금 2개 단지 분양했고, 1개인가? 2개인가? 예, 별로 분양 안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애들 많이 있죠. 그래서 수도권의 주요 재개발들이나 아니면 강북권의 주요 재개발들은 선분양 하에서 또는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좀 미리 이렇게 분양할 단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 물량들은 앞으로도 어쨌거나 청약통장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 단지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전매 제한도 10년씩 걸리고, 그다음 거주 의무도 이제 최대 5년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 조합원들의 피눈물 짜내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는 분양가 아파트들은 저는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뭐 제 입장인 거고, 그와 별개로 그거 얻어먹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얻어먹으셔야죠. 청약통장 있는 것들 잘 쓰셔서 꼭 받으시기 바래요. 자, 네 번째인데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커지고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항상 투자의 흐름은 토지로 일부 흘러가곤 했어요.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거주자가 서울 이외 지역에 순수 토지 1만 1,596필지를 매수했고, 와 많다. 이 지금 흐름은 5월달에 9,023필지, 6월달에 1만 765필지 계속 이어서 증가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특히 11,596필지 이 거래라고 하는 거는 2009년 12월달에 13,265필지 매수한 것에 이어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 하고요. 2009년 12월은 제가 돌이켜 보면 이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막 돼서. 그래서 그때 이제 2009년에 부동산 가격이 막 불안했거든요. 2009년 자체가 막 2월, 3월 달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2009년 가을이 엄청 난리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는데, DTI LTV를 수도권 전역을 묶어가지고 돈줄을 잠그면서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앞으로 물량을 쏴댈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택지 개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그때 팍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가서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할 지역들 쫓아서 생각하면서 필지들 당시에 이제
토지 거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택지 개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수요의 흐름들, 주택시장을 비껴서 어디로 갈 거냐, 토지로 갈 거냐. 최근에 보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토지담보대출 물어보는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토지 대출하고 키워드가 토지랑 맞물린 검색량이 되게 늘고 있는데, 검색량이 아니라 게시글들, 토지담보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의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뭐 결국 택지는 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겠죠. 그래서 경기도 거래들이 많이 되는데 어디가 많이 됐냐? 화성시가 662건.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화성시, 남양주, 가평군, 하남, 시흥, 덕양구, 광명 순이라고 합니다. 광명, 덕양구, 시흥 이런 지역들은 하남 뭐 택지지구들 많이 있는 곳이죠. 남양주, 화성시, 남양주도 뭐 지금 3기 신도시 맞물려 있는 데고, 화성시 동탄 옆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역들이 주로 많이가 거래가 됐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지난 텀에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업자분에서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막 신축 쪼개기 이런 거, 재개발 구역 여기가 재개발 될지 몰라, 이제 그런 지역에 빌라져 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막판에 가서 주택 시장으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제대로 해먹는다고 이런 토지 시장 가서 땅 사가지고 갔다가 이제 작살난 케이스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단점이 주택이랑 달라서 이 황금성에 굉장히 취약하다. 물리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주택이랑 달리 진짜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날고기는 선수업자들도 그렇게 토지에서 한 방에 가는 사례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주의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국회의원의 종합부동산세 발언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꾸 회자되고 있어요. 기사 여기저기에서 언급되는데요. 현재 종부세 제도는 부부의 부동산 재산을 남편만 가지라는 식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한다. 이게 전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 남편만 가지라는 소리지? 봤더니 이 주택은 요새 공동명의, 공동소유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종부세 내는 데에 이제 그러니까 한 1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경우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니까 공동 나눠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약간 이제 불평등해지는, 그러니까 혼자가 소유했을 때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희숙 국회의원이 이제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어서 제시를 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 또는 오래 가지신 분들, 요게 종부세가 고령자 세액공제랑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같이 더하게 되면 이게 세금이 확 줄어주는 게 커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 보유했고 연세가 높으신 분이면 세액공제가 많이 되면서 종부세를 좀 적게 낼 수 있게끔 하는 구제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인일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제한이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역차별되는 사례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또 이게 한편으로는 제도란 게 그렇잖아요. 어느 구간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어느 구간에서는 공동명의가 불리한 거지.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평성에 맞게 고쳐달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되게 자극적으로 받아서 언론에서 이제 재배포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의 제기가 나왔으니까 또 검토하겠죠. 네, 검토하면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법률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진짜 어렵고도 어려운 게 세금이고 복잡합니다. 머리 아파.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10월에 있을, 보통 10월 말 돼서 하죠. 30일에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36만 2,700여 명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1983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2018년이 32만 2,500여 명, 이 작년은 조금 줄어서 29만 얼마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엄청 늘어서 지금 36만, 뭐 전고점 돌파하고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뜨거운 것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위기,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부분이
요새 부동산 시장 좋은데 그냥 중개사나 따서 개업하면 돈 잘 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생각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접수하는 분들 많이 늘어난 부분.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겸사겸사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예, 접근하시지 않은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시험들을 보신대요. 이 접수하는 사람 많으면 시험 되게 어려워지는데 예, 아무튼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힘들게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이 현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주변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온갖 규제로 꽁꽁 막혀 있어서 이게 거래하는 것도 막 요새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면 매매 하나 쓰려고 하더라도 이거저거 검토해야 되는 서류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도 되게 많고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되게 무섭고 또 요번에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예,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임대 물건도 실질적으로 반으로 준 거나 다름없어요. 2년 단위로 계약할 것들을 4년 플러스 알파 단위로 계약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매매 물건도 전세 물건도 되게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중개업소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개업소들도 더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상황에서 참 뭐 근데 뭐 중개업계만 그렇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요즘 사회 자체가 다 치열하고 진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는 인파는 역대 최고치를 뚫었다는 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자, 오늘 오랜만에 부동산 뉴스 브리핑, 예,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예, 오랜만에 목소리를 담아서 녹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예, 제가 지난주에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주 쉬는 셈이 되는데요. 그 전주는 그냥 한 주 쉬는 거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녹화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녹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예,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TV에서 부동산 뉴스 브리핑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조금씩 제 목소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조금 아쉬우나마 빈 공간, 허기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하루 되세요.